프랑스는 오랫동안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설계는 못하지만 시키면 잘 만드는 나라. 우주 발사체는 유럽의 무대라고 믿었고 한국의 로켓은 지역 뉴스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정은 흔들리고 예산은 무너지고 결국 유럽은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는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목적지는 한국 사천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기자입니다. 잠깐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의 힘을 알리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코 바실리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브뤼셀에서 유럽 과학기술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 발사체, 미국 민간 우주기업, 러시아 로켓 프로그램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경험 덕분에 저는 세계 우주 산업의 지형을 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했죠. 아리안 5호의 마지막 발사를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취재했고 스페이스X가 팰컨 9을 재사용하는 순간도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직접 봤어요. 러시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는 소유즈 발사를 3번이나 지켜봤습니다. 그런 저에게 세계는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설계하는 나라와 만드는 나라. 혁신하는 기업과 따라가는 기업.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이렇게 분류해 두고 있었어요. 설계는 못하지만 주면 잘 만드는 나라. 삼성, LG 같은 대기업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에서 뛰어난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것도요. 하지만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달랐어요. 기술 이전을 받아서 조립하는 수준, 선진국의 설계를 따라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우주개발 시도를 취재했을 때 제 판단은 더 확고해졌죠. 나로호는 첫 단계 로켓을 러시아에서 가져왔고 2번의 실패 끝에 겨우 성공했으니까요. 그래서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속보를 봤을 때도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기사 초안을 이렇게 열었죠.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은 기술적 성취로 인정되나 글로벌 우주 산업 판도를 바꿀 사건은 아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의 재현에 가깝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20년간 써온 문장 구조였으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칭찬하되 본질적 혁신은 아니라고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쓰던 손이 몇 분 뒤 멈췄습니다. 뉴스 자료를 더 찾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누리호 핵심 부품 300여 개 한국 기업이 참여. 체계 총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담당. 300개 기업?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의 소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300개 기업이 참여했다니요? 게다가 전체 사업비의 80%인 1조 5천억 원이 민간 기업에 투입됐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부품만 37만 개라는 기록도 보였습니다. 한 개의 로켓에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하청 구조겠지. 대기업이 설계하고 중소기업들이 단순 제작만 하는 거야. 저는 다시 기사를 마저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유럽 우주국 프로젝트 관련 내부 자료를 검토하던 중 협력업체 평가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각국 부품 공급업체들의 납기율, 품질 편차 제작업률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표 한가운데 한국 업체들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98.7%, 품질 편차 0.3% 이하, 제작업률 1.2%, 유럽 평균은 각각 89%, 2.1%, 5.8%였어요.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단위를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납품 이력이었어요. 한국 기업 몇 곳은 에어버스, 보잉, 록히드 마틴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하청 공장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보고서 파일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오래된 자료는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2024년 10월 작성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유럽 발사체. 프로젝트가 예산 증액과 일정 지연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작성됐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틀린 쪽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취재를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장은 예상대로 반응했죠. 한국? 거기 또 갈 이유가 있나? 이미 발사 성공 기사는 다 나왔잖아. 저는 준비한 논리를 펼쳤어요. 유럽 발사체 프로젝트 지연, 민간 우주기업 부상, 아시아 협력 가능성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편집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3일. 그 이상은 안 돼. 충분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취재 요청을 보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답변이 빨리 왔습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어렵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 방문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사천.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 제가 취재했던 우주산업 중심지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케이프 커네버럴은 NASA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고 바이코누르는 광활한 카자흐스탄 초원에 자리 잡은 거대 시설이었죠. 기아나는 적도에 가까운 전략적 위치 때문에 선택된 곳이었고요. 하지만 사천은 그저 한국 남쪽 끝자락의 작은 해안 도시였어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곳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사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였죠. 공항을 나서자 산과 바다가 보였어요. 11월 말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KAI 가시는구나. 저기 일하시나요? 아니요, 취재 왔습니다. 외국 기자분이구나. 요즘 누리호 때문에 외국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공장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활주로도 보였죠. 저기가 KAI 본사예요. 우리 사천에서 제일 큰 회사죠. 택시 기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입구 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코리어 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취재였어요. 보안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을 기록하고 카메라 촬영 가능 구역을 안내받았습니다. 휴대폰도 특정 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안내를 맡은 직원이 말했어요. 로켓 부품 대부분이 군수품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보안은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드디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축구장 4개 반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없는 넓은 홀이었죠. 그 안에서 로켓의 일부분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원통형 탱크, 정밀한 배관 시스템, 복잡한 전자장비들.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규모가 아니었어요. 작업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탱크 표면을 천천히 손으로 쓸고 있었어요. 측정 장비도 없이 그저 손끝으로 느끼면서요. 저분은 30년 경력 용접 기술자입니다. 안내 직원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기계가 놓치는 미세한 결함을 손끝으로 찾아내시죠. 저희는 그분을 마에스트로라고 부릅니다. 마에스트로. 유럽에서는 지휘자나 거장을 부르는 말이에요. 저는 그 작업자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은 느렸지만 정확했어요.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금속의 표면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검수하지 않은 탱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정도로 신뢰하나요? 네. 로켓은 한 사람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벽면에 큰 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손에서 시작되어 우주로 향한다. 과장된 구호가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각 작업대마다 도면이 붙어 있었고 검수 기록이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현미경으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보시나요? 그는 잠깐 고개를 들더니 대답했어요. 용접 부위 검사입니다. 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거든요. 0.1mm.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크기였어요. 그 정도면 성능에 영향이 있나요?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 좋은 환경에서는 미세한 틈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영하 200도에서 작동하는 부품들이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유럽에서 봤던 공장들도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단순한 정밀함이 아니라 일종의 신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안내 직원은 제게 식사를 권했고 저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식당은 소박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여러 반찬들이 차려진 한식 정식이었죠. 옆 테이블에서 엔지니어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센서 재검사 끝났어? 응. 밤새 다시 돌렸어. 0.08mm 오차 나왔거든. 기준은 0.1인데? 알아. 그래도 찝찝해서.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0.08mm면 기준치 아니에요. 합격이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검사했다고 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안내 직원이 작게 웃었어요. 저희 엔지니어들은 좀 그래요. 기준을 맞췄어도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나요?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왜죠?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로켓이 떨어진다는 건 누군가의 10년 연구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수백억 원의 위성이 우주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합니다. 그게 저희 책임이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구동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공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고 컴퓨터 화면마다 3D 설계도가 떠 있었죠. 한 회의실에서는 기술 검토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허락을 받고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연료 탱크 설계도가 보였어요. 이 부분 두께를 2mm 줄이면 중량이 15kg 감소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발표했어요. 하지만 안전 계수가 기존 2.1에서 1.9로 떨어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책임 연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1.9도 안전 범위 아니지만 우리 기준은 2.0 이상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하지만 중량 감소가. 중량보다 안전이 먼저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그 책임 연구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까다로운 기준이네요. 제 말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봐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막 시작했다고 해요. 실수할 여유가 없다고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60년 역사가 있어요. 실패를 극복한 경험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첫 발을 뗐어요. 한 번의 큰 실패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거군요. 완벽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은 다하려고 합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마에스트로라 불리는 장인. 0.08mm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엔지니어. 안전 계수 0.2 차이를 포기하지 않는 연구원.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려던 기사는 이미 틀렸어요. 한국은 제조는 잘하지만 설계는 못한다. 이 문장이 얼마나 오만한 편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KAI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0.1mm를 확인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더 나은 설계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KAI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설계부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동 3층 설계실. 문을 열자 수십 대의 모니터가 일제히 켜져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복잡한 CAD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죠.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저를 맞았어요. 설계팀 박현주입니다. 그녀는 저를 한 대형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3단 로켓의 연료 탱크가 3D로 떠 있었습니다. 이 탱크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외 기술을 참고했나요?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30톤급 엔진 자료를 참고했어요. 하지만 누리호 75톤급 엔진은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가스 발생기 사이클을 채택했고 터보펌프도 독자 설계했죠.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특히 이 극좋은 탱크 소재는 저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외국에서 안 팔아주거든요. 왜 안 팔죠? MTCR 때문이에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로켓 기술은 국가 간 이전이 제한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2010년부터 15년간 개발했죠. 15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았나요? 박현주 연구원이 잠깐 웃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죠. 처음엔 연소 불안정 현상이 계속 생겼어요. 엔진이 시험 중에 폭발한 적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매일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못 만들면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죠.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했어요.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고 200번 넘게 연소 시험을 했어요. 그녀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시험 데이터가 빽빽하게 채워진 스프레드시트였습니다. 이게 그 기록이에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각 핵마다 날짜, 시험 조건, 결과, 실패 원인, 개선 방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기록했나요? 네. 실패도 자산이니까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시험 기록을 남기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실패를 투명하게 정리한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산업체와 공유하나요? 물론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른 참여 기업들과 모두 공유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우주 산업의 강점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유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박 연구원님, 제가 물었어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나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이요.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요. 기뻤겠네요. 기쁨보다는 안도였어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12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아마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을 거예요. 그녀의 20대와 30대 전부가 이 로켓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오후에는 엔진 조립 시설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는 구역이었습니다. 거대한 75톤급 엔진이 조립대에 놓여 있었어요.
높이만 4m가 넘었습니다. 이게 누리호의 심장이에요. 안내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1단에는 이런 엔진이 4개 들어가요. 총 300톤의 추력을 만들어내죠. 저는 엔진 가까이 다가갔어요. 정밀하게 가공된 노즐, 복잡하게 얽힌 배관, 수십 개의 센서들. 이 엔진도 국산인가요? 네. 터보펌프 베어링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베어링도 국산화 개발 중이에요. 2027년쯤이면 100% 국산 엔진이 완성될 겁니다. 저는 엔진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각 부품마다 작은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추적 시스템이에요. 각 부품이 어느 업체에서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왜 필요하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품질 관리도 투명하게 하고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엔지니어가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실물 크기의 발사체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터예요. 실제 발사 전에 모든 시스템을 시험하는 거죠. 그가 컴퓨터를 조작하자 모형 곳곳에서 LED가 켜졌어요. 연료 주입, 전기 시스템, 통신, 모든 걸 실제와 똑같이 시뮬레이션해요. 발사 전에 최소 20번은 반복하죠. 그렇게 많이요? 한 번의 발사에 수백억이 들어가요. 실수할 수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2번, 3번 확인했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이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어요. 15년간의 개발, 200번의 연소시험, 37만 개의 부품, 300개 기업의 참여. 하나하나가 경이로운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0.08mm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엔지니어.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연구원. 안전계수 0.1을 포기하지 않는 책임자.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장인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 멀리 KAI 공장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있겠죠.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특별한 곳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누리호가 실제로 발사되는 장소였죠. 사천에서 고흥까지는 차로 2시간이 걸렸어요.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니 바다와 섬들이 보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높이 솟은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저게 제두발사대예요. 현지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죠. 높이 42m, 지하 3층까지 있어요. 우리는 관람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발사대가 더 가까이 보였습니다. 저 발사대도 국산인가요? 100% 국산이에요.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죠. 저는 발사대를 천천히 관찰했어요. 복잡한 금유 시스템, 연소가스 배출구, 케이블 연결 장치. 모든 게 정밀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가이드가 말했어요. 바로 저 자리에서 누리호 4차가 발사됐어요.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발사였죠. 성공했나요? 완벽하게요. 13개 위성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했어요. 저는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 이 자리에서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을 거예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숨죽이며 지켜봤겠죠. 15년의 노력이 18분으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혹시 발사 영상 볼 수 있나요? 제 질문에 가이드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밤 조명을 받은 하얀 로켓이 발사대에 서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3, 2, 1. 점화. 발사대 아래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로켓이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들렸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로켓은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고 있었어요. 그 18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까요? 30년 경력 장인의 손길, 0.1mm를 확인한 밤샘 작업, 200번의 실패를 극복한 의지, 300개 기업의 협력. 모든 게 그 18분 안에 있었습니다. 감동적이죠? 가이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울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주센터를 나와 서울로 향했어요. 내일 브뤼셀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서울행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제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본 것을 어떻게 글로 담을 수 있을까요? 손끝으로 금속을 읽는 장인을,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연구원을, 0.2의 차이를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을, 그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서울 호텔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는 기사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새벽 2시였어요. 브뤼셀은 오후 6시. 편집장은 아직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20분 뒤 전화가 왔어요. 마르코, 이게 뭔가? 편집장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기사입니다. 자네가 틀렸다고. 이게 기사의 첫 문장이라고. 네.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거야. 기자가 자기 틀렸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누가 읽겠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틀렸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말해봐.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사천의 공장 마에스트로라 불리는 장인, 0.1mm를 확인하는 엔지니어들, 15년간의 실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에요. 시스템, 철학, 문화 전체가 달라요. 편집장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증거는? 내일 사진과 인터뷰 녹음을 보내드리죠. 그리고 유럽 우주국 내부 보고서도 있어요. 한국 업체들의 납기율과 품질 데이터요. 이 기사는 중요해요. 유럽이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리안 6의 지연, 예산 초과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 편집장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팩트 체크를 철저히 해. 그리고 한국 측의 공식 확인도 받아와. 물론이죠. 그리고 마르코. 예. 이 기사 일면 톱으로 가는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탑승 전 라운지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누리호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간주도 우주시대 개막. 한화 체계 종합기업 역할 성공적 수행. 300개 기업 참여, 뉴스페이스 생태계 완성.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한국 언론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하지만 유럽은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제 기사가 필요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사천이 있을 거예요. KAI 공장이 있고 누군가는 오늘도 0.1mm를 확인하고 있겠죠. 그리고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브뤼셀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니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거겠죠. 사무실로 직행했어요. 편집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마르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기사 초안 다시 읽어봤어. 강력하더군. 몇 가지 수정하고 내일 일면에 싣자고. 감사합니다. 제 책상으로 갔어요. 동료 기자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어땠어? 재미있었나? 저는 미소 지었어요. 놀라웠어요. 정말로. 그날 밤 늦게까지 기사를 다듬었어요. 팩트 하나하나를 재확인하고 문장을 다듬고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사천에서 배운 교훈 유럽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부제는 이렇게요. 납기율 98.7%, 0.1을 확인하는 장인정신, 그리고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나왔어요.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사천 공장의 사진과 함께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오전 10시 유럽 우주국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코 기사 봤어. 한국 업체 컨택 정보 좀 줄 수 있나? 오후 2시 에어버스 조달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부품 업체 리스트가 있나요? 저녁 6시 편집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 SNS에서 난리야. 저는 댓글을 읽어봤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 놀랍네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유럽도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해요. 물론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한국 홍보 기사 아닌가요? 지나치게 미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유럽 우주국이 한국과 공식 협력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의 우수한 부품 제조 능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아리안 넥스트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 제 기사가 인용되어 있었어요. 편집장이 전화했습니다. 마르코, 자네 덕분에 유럽 우주국이 움직였어. 축하하네. 하지만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 기사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조금 빨리 알렸을 뿐이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한국 관련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산업 분야였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다른 제안을 했죠. 후배 기자를 보내세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왜? 자네가 전문가잖아. 저는 이미 편견을 깼어요. 이제 처음부터 열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해요.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점에 들렀어요. 한국 관련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제, 문화, 역사 섹션을 둘러봤어요. 책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K-팝, 드라마, 음식 이야기였죠. 기술과 산업에 관한 책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발코니에 나가 브뤼셀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이 있겠죠. 사천의 공장에서는 누군가 오늘도 일하고 있을 거예요. 마에스트로는 손끝으로 금속을 읽고 있을 거고요. 박현주 연구원은 새로운 설계를 고민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다음 세대의 엔지니어들이 꿈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었어요. 멀리 동쪽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배 한국. 당신들이 옳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 존중을, 그리고 진실을 보는 용기를. 사천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이렇게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죠. 새로운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는 로켓 하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더 크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회의실에서 토론했고 한국은 현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럽은 실패의 이유를 찾았고 한국은 실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술 앞에서 프랑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고 존중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사천의 공장 불빛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밤이었고 책임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만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